안녕하세요. 그리고 환영합니다. 오늘 밤 우리는 함께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빛이 수십억 년 동안 여행해온 그 길을 따라 천천히 조용히 걸어가 보겠습니다. 우주의 크기라는 것은 감각으로 느끼기 어려운 개념입니다.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은 오랜 시간에 걸쳐 아주 작은 측정들을 반복하며 그 거대함을 숫자로 기록해 왔습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는 그 기록에 관한 것입니다. 망원경이 하늘의 한 점을 오래 바라볼 때 무엇이 드러나는지, 별들의 미세한 움직임이 어떻게 거리가 되는지, 그리고 가장 오래된 빛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창밖에 보이는 밤하늘은 고요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각의 은해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빛을 통해 기록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의 서버에 조용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그 기록의 여정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2003년 9월, 허블 우주 망원경은 남쪽 하늘의 화로자리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그곳은 특별히 밝은 별이 없는 조용한 영역이었습니다. 육안으로 보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검은 점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망원경 운영팀은 정확히 그 점을 선택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두움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망원경은 그 방향을 향해 셔터를 열고 빛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노출이 아니라 수백 번의 노출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지났습니다. 망원경은 지구 궤도를 돌며 같은 방향을 반복해서 바라보았고 희미한 빛들이 조금씩 센서에 쌓여갔습니다. 관제실의 풍경은 조용했습니다. 냉각 팬이 돌아가는 소리와 키보드 타이핑 소리만이 공간을 채웠습니다. 화면에는 좌표가 표시되어 있었고 노출 시간을 나타내는 숫자가 천천히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드라마틱한 발견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아주 느리고 체계적인 작업의 연속이었습니다. 데이터는 하루하루 쌓여갔고 각각의 노출은 파일로 저장되어 아카이브에 추가되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교대로 근무했고 커피잔이 책상 위에 쌓여갔습니다. 하지만 망원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지구 궤도를 96분에 한 번씩 돌면서 가능한 모든 순간에 같은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로자리는 남방우에서 잘 보이는 별자리입니다. 라틴어로 포르낙스라고 불리며 과학자들이 사용하는 화로를 뜻합니다. 18세기 프랑스 천문학자 니콜라 루이드 라카유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밝은 별이 거의 없어서 육안 관측자들에게는 흥미롭지 않은 별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특성이 딥필드 관측에는 이상적이었습니다. 밝은 별이 없다는 것은 그 방향으로 볼 때 우리 은하의 별빛에 방해받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은하의 별들 사이로 훨씬 더 먼 은하들을 볼 수 있는 창문이 열리는 것이었습니다. 2003년 9월 24일부터 2004년 1월 16일까지 허블 우주 망원경은 총 11.3일에 해당하는 노출 시간을 이 작은 하늘 영역에 투자했습니다. 그것은 약 800개의 개별 노출이었고 각각은 망원경이 지구 궤도를 도는 동안 촬영되었습니다. 궤도의 절반은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었고 나머지 절반에서만 관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경과 시간은 훨씬 더 길었습니다. 약 4개월에 걸친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모든 노출들은 나중에 하나의 이미지로 합쳐지게 됩니다. 그 과정은 단순히 사진을 겹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각 노출마다
우주선이 지나간 흔적을 제거하고 센서의 노이즈를 보정하고 광학계의 특성을 교정하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의 주 카메라인 고급 탐사 카메라, 영어로 어드밴스드 카메라 포 서베이즈가 이 관측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카메라는 2002년에 설치된 것으로 이전 카메라보다 훨씬 더 넓은 시야와 높은 감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필터를 통해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분리해서 촬영했습니다. 자외선에 가까운 파장부터 근저고해선까지 다양한 파장의 데이터가 수집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파장을 촬영하는 이유는 천체의 색깔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색깔은 거리를 추정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완성된 이미지가 허블 울트라 딥필드입니다. 처음 그 이미지를 본 사람들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검게만 보이던 하늘의 한 점에서 거의 10,000개에 달하는 은하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각각의 은하는 작은 점이나 얼룩처럼 보였지만 그 하나하나가 수천억 개의 별을 품고 있는 거대한 세계였습니다. 이 이미지가 담고 있는 하늘의 면적은 매우 짧았습니다. 팔을 뻗어 손가락 끝에 모래알 하나를 올려놓았을 때 그 모래알이 가리는 하늘의 면적과 비슷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약 11평방분각, 보름달 면적의 약 100분의 1 정도였습니다. 그토록 작은 창문을 통해 거의 10,000개의 은하가 보인다는 것은 하늘 전체에 얼마나 많은 은하가 있는지를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발견을 수학적으로 확장해 보면 놀라운 숫자가 나옵니다. 하늘 전체의 면적은 약 40,000 평방도입니다. 허블 울트라 딥필드의 면적은 약 11평방분각, 즉 약 0.0003 평방도입니다. 만약 하늘 전체를 이 크기의 조각으로 나눈다면 약 1,300만 개의 조각이 됩니다. 각 조각에 약 1만 개의 은하가 있다면 하늘 전체에는 약 1,300억 개의 은하가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물론 이것은 단순한 외삽이고 실제로는 하늘의 방향에 따라 은하 밀도가 다릅니다. 하지만 대략적인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충분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최소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이 이미지는 단순한 사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리의 기록이었습니다. 이미지에 담긴 은하들은 각각 다른 거리에 있었고 그 거리는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으로 표현될 수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은하들의 빛은 수억 년 전에 출발한 것이었고 가장 먼 은하들의 빛은 100억 년도 더 전에 출발한 것이었습니다. 하나의 이미지 안에 여러 시대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은하는 서로 다른 과거에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어떤 은하는 우주의 나이가 지금의 절반도 안 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어떤 은하는 우주가 갓 태어났을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구팀은 이 이미지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각각의 은하를 식별하고 밝기를 측정하고 색깔을 기록했습니다. 이 과정은 부분적으로 자동화되어 있었지만 많은 부분이 수작업을 필요로 했습니다. 컴퓨터 알고리즘이 천체를 자동으로 식별했지만 인간 연구자가 그 결과를 검토하고 수정해야 했습니다. 어떤 것이 진짜 은하이고 어떤 것이 노이즈인지, 두 개의 은하가 겹쳐 보이는 것인지, 하나의 불규칙한 은하인지, 이런 판단은 경험 있는 연구자의 눈이 필요했습니다. 색깔은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빛이 더 붉은 쪽으로 치우쳐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적색편이라고 합니다. 우주가 팽창하면서 빛의 파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적색 편이가 클수록 은하는 더 멀리 있습니다.
이 단순한 관계를 이용해서 연구자들은 각 은하까지의 거리를 추정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색깔만으로 추정한 거리는 정밀하지 않습니다. 더 정확한 거리를 알려면 분광 관측이 필요합니다. 분광 관측은 빛을 파장별로 분해하여 스펙트럼을 얻는 것입니다. 스펙트럼에서 특정 원소의 흡수선이나 방출선을 찾아서 그것이 얼마나 적색편이 되었는지 측정하면 정확한 적색편이 값을 알 수 있습니다. 허블 울트라 딥필드의 은하들 중 일부는 이후에 분광 관측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지상의 대형 망원경들, 예를 들어 유럽 남방 천문대의 초대형 망원경이나 케크 천문대의 망원경들이 이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일부 은하의 적색 편이가 6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적색 편이 6은 그 은하의 빛이 약 129억 년 전에 출발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이므로 그 은하는 우주가 탄생한 지 약 9억 년밖에 안 되었을 때 이미 존재했던 것입니다. 우주의 매우 초기 단계를 보여주는 은하입니다. 이 과정은 모두 문서화되었습니다. 어떤 필터를 사용했는지, 각 노출의 날짜와 시간은 언제였는지, 어떤 보정 절차를 거쳤는지가 모두 기록되어 데이터와 함께 보관되었습니다. 이것이 과학적 관측의 본질입니다. 결과만큼이나 과정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연구자가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같은 분석을 반복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재현 가능성은 과학의 핵심 원칙입니다. 만약 누군가 결과에 의문을 제기한다면 원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주망원경 과학연구소, 영어로 스페이스 텔레스코프 사이언스 인스티튜트는 볼티모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이 허블 우주망원경의 과학 운영을 담당합니다. 관측 계획을 세우고 데이터를 처리하고 아카이브를 관리합니다.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이 아카이브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허블 울트라 딥필드의 원본 데이터도 이 아카이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2003년에 촬영된 데이터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고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허블 울트라 딥필드는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이었습니다. 더 오래 바라보면 더 많이 보일까? 답은 명확히 그렇다였습니다. 노출 시간을 늘리면 더 희미한 천체까지 감지할 수 있었고 그것은 곧 더 먼 천체를 의미했습니다. 이 단순한 원리가 우주의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인내가 측정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망원경의 크기, 센서의 감도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얼마나 오래 빛을 모으느냐가 결정적입니다. 시간이 곧 깊이가 됩니다. 이 원리는 사진술의 기본 원리와 같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사진을 찍으려면 셔터를 오래 열어두어야 합니다. 희미한 빛이 필름이나 센서에 충분히 쌓여야 이미지가 형성됩니다. 천문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은하에서 오는 빛은 극도로 의미합니다. 그 빛을 충분히 모으려면 몇 시간, 며칠, 때로는 몇 주가 필요합니다. 허블 울트라 딥필드는 7일 이상의 노출 시간을 투자한 결과입니다. 이 이미지가 공개된 후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 작은 점들 하나하나가 은하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의 모든 방향에 그만큼의 은하가 있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압도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연구자들에게 이 이미지는 감정의 대상이 아니라 분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각 은하의 형태를 분류하고 크기를 측정하고 분포를
통계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로 분류하고 각 유형의 비율이 거리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연구했습니다. 먼 우주에는 불규칙한 모양의 은하가 더 많았습니다. 이것은 초기 우주의 은하들이 아직 완전히 형성되지 않았다는 증거였습니다. 은하의 형태학, 즉 모양을 연구하는 것은 은하 진화를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우리 주변의 은하들은 대부분 깔끔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선 은하는 뚜렷한 나선파를 가지고 있고 타원 은하는 매끄러운 타원형입니다. 하지만 먼 우주, 즉 과거의 우주에서는 이렇게 정돈된 은하가 드뭅니다. 대신 불규칙한 모양, 충돌 중인 것처럼 보이는 쌍, 꼬리가 달린 것처럼 보이는 은하들이 더 흔합니다. 이것은 은하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진화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초기에는 혼란스러웠다가 점차 안정된 형태를 갖추게 된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지금도 아카이브에 남아 있습니다.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누구나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나사와 유럽 우주국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아카이브에서 2003년에 그 관측 데이터는 오늘도 조용히 보관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분석 기법이 개발되면 연구자들은 그 오래된 데이터를 다시 꺼내어 새로운 방식으로 분석합니다. 데이터는 한번 수집되면 영원히 가치를 가집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같은 데이터에서 더 많은 정보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계학습 알고리즘이 발전하면서 은하 분류가 더 정해졌습니다. 인간 연구자가 수작업으로 분류하던 일을 이제는 인공지능이 더 빠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합니다. 물론 인공지능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분류한 샘플을 학습하고 그 패턴을 새로운 은에 적용합니다. 하지만 한 번 훈련된 알고리즘은 수백만 개의 은하를 빠르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허블 울트라 딥 필드의 은하들도 이런 새로운 기법으로 다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딥 필드 관측은 허블만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도 비슷한 시도가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1995년에는 허블 딥필드가 있었고 2004년에는 허블 울트라 딥필드가 있었습니다. 2012년에는 허블의 익스트림 딥필드가 공개되었습니다. 매번 더 오래 바라보고 더 희미한 천체를 감지하고 더 먼 우주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인내를 통해 거리를 측정하는 전통입니다. 1995년에 허블 딥필드는 이 전통의 시작이었습니다. 당시 허블 우주 망원경의 책임자였던 로버트 윌리엄스는 자신에게 할당된 관측 시간을 하늘의 빈점을 바라보는데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을 왜 오래 바라보느냐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윌리엄스는 자신의 직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천문학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이미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빈 것처럼 보이던 하늘에서 수천 개의 은하가 나타났습니다. 허블의 익스트림 딥필드는 2012년에 공개되었습니다. 이것은 허블 울트라 딥필드와 같은 영역을 더 오래 관측한 결과입니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약 10년에 걸쳐 축적된 데이터를 모두 합쳐서 만들었습니다. 총 노출 시간은 약 23일에 달했습니다. 그 결과 더 희미한 은하들까지 드러났습니다. 가장 먼 은하들의 적색 편의는 10에 가까웠습니다. 우주가 탄생한 지 약 5억 년밖에 안 되었을 때의 은하입니다. 우주의 가장 초기 단계를 엿볼 수 있는 창문이었습니다. 딥필드 이미지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저 은하들은 얼마나 멀리 있는 것일까요? 그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거리라는 것이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주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지구에서 거리를 측정하는 것과 다릅니다. 줄자를 가지고 가서 직접 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신 빛을 이용합니다. 빛의 밝기, 빛의 색깔, 빛이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을 분석하여 거리를 추정합니다. 그 모든 측정의 출발점은 가장 기본적인 단위입니다. 천문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리 단위는 천문 단위입니다. 천문 단위는 지구와 태양 사이의 평균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입니다. 이 단위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천문학자들은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거리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세기에 걸친 노력 끝에 그 거리가 점점 더 정밀하게 측정되었습니다. 2012년 8월 국제천문연맹은 이 단위를 정확히 정의했습니다. 천문 단위는 정확히 149구 57천 7,700m입니다. 이 숫자는 측정값이 아니라 정의입니다. 한번 정해지면 변하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천문 단위가 측정값에 기반했습니다. 지구와 태양 사이의 실제 거리를 측정하고 그것을 천문 단위로 정의했습니다. 하지만 측정값은 항상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측정 기술이 발전하면 값이 약간씩 변합니다. 이것은 기준으로 사용하기에 불편합니다. 그래서 2012년에 천문 단위를 고정된 값으로 정의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 정의가 내려진 장소는 관측소가 아니었습니다. 회의실이었습니다. 베이징에서 열린 국제천문연맹 총회에서 전 세계의 천문학자들이 모여서 이 단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이제 천문 단위는 정확한 숫자로 고정되었고 앞으로 수십 년간 모든 천문학적 계산의 기초가 될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화려한 발견의 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조용한 합의의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합의가 없었다면 더 먼 거리를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천문 단위의 정의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더 큰 거리 측정이 이 기본 단위에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때 그 거리는 천문 단위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시차 측정에서 기준선의 길이가 천문 단위로 정의되고 그 기준선을 이용해서 각도를 거리로 변환합니다. 천문 단위에 오차가 있으면 그 오차가 모든 더 큰 거리 측정에 전파됩니다. 그래서 기본 단위를 정확하고 안정적으로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문 단위는 태양계 내의 거리를 표현하기에 적합합니다. 지구에서 화성까지의 거리, 목성까지의 거리, 명왕성까지의 거리를 천문 단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화성은 태양에서 약 1.5 천문 단위 떨어져 있습니다. 목성은 약 5.2 천문 단위, 토성은 약 9.5 천문 단위, 천왕성은 약 19.2 천문 단위, 해왕성은 약 30 천문 단위 떨어져 있습니다. 명왕성은 타원 궤도를 돌기 때문에 거리가 변하지만 평균적으로 약 40 천문 단위입니다. 이 숫자들은 태양계의 규모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별까지의 거리는 천문 단위로 표현하기에는 너무 멉니다. 가장 가까운 별인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도 약 27만 천문 단위입니다. 이렇게 큰 숫자는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더 큰 단위를 사용합니다. 광년은 빛이 1년 동안 이동하는 거리입니다.
빛은 초속 약 299km로 이동합니다. 이것은 우주에서 가장 빠른 속도입니다. 아무것도 빛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습니다. 1년 동안 빛이 이동하면 약 9조 4,600억 킬로미터입니다. 정확히는 9.32준 3,7이 580.8km입니다. 이것이 1광년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까지의 거리는 약 4.2광년입니다. 이것은 그 별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4,002년이 걸린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오늘 밤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바라본다면 우리는 4,002년 전에 그 별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념은 중요합니다. 천문학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항상 과거입니다. 빛이 이동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달을 보면 1.3초 전에 달을 보는 것이고 태양을 보면 8.3분 전에 태양을 보는 것입니다. 프록시마 센타우리를 보면 4,002년 전에 그 별을 보는 것이고 안드로메다 은하를 보면 250만 년 전에 그 은하를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블 울트라 딥필드의 가장 먼 은하를 보면 130억 년 전에 그 은하를 보는 것입니다. 망원경은 어떤 의미에서 시간 여행 장치입니다. 멀리 볼수록 더 오래 전을 봅니다. 파섹은 또 다른 거리 단위입니다. 파섹은 시차와 관련된 단위입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가까운 별들은 먼 배경 별들에 비해 약간 움직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을 연주시차라고 합니다. 1월에 관측한 별의 위치와 7월에 관측한 별의 위치가 약간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구가 태양 반대편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그 위치 변화를 측정하면 별까지의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삼각 측량의 원리입니다. 시차가 1초각인 별까지의 거리가 1파섹입니다. 1초각은 1도의 3600분의 1입니다. 매우 작은 각도입니다. 1파섹은 약 3.26광년입니다. 또는 약 206기온 265 천문단위입니다. 또는 약 30조 8로 70억 킬로미터입니다. 천문학자들은 종종 파섹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시차 측정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시차의 역수가 파섹 단위의 거리입니다. 시차가 0.5초각이면 거리는 2파섹이고 시차가 0.1초각이면 거리는 10파섹입니다. 단순한 관계입니다. 시차 측정은 가장 직접적인 거리 측정 방법입니다. 기하학만 사용합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면서 위치가 바뀌고 그에 따라 가까운 별의 겉보기 위치도 약간 바뀝니다. 그 변화를 측정하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삼각 측량의 원리입니다. 기준선의 길이와 각도를 알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지구 궤도의 지름이 기준선이고 별의 시차가 각도입니다. 하지만 별들은 너무 멀리 있어서 시차 각도가 매우 작습니다. 가장 가까운 별의 시차도 1초각 미만입니다. 이렇게 작은 각도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역사상 최초로 별의 시차를 측정한 사람은 프리드리히 베셀입니다. 1838년 그는 100조짜리 61번 별의 시차를 약 0.3초각으로 측정했습니다. 이것은 그 별까지의 거리가 약 10광년임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측정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별까지의 거리가 직접적으로 측정된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별들이 얼마나 멀리 있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베셀의 측정 이후 천문학은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상 관측소에서는 대기의 흔들림 때문에 정밀한 시차 측정이 어려웠습니다. 대기는 끊임없이 움직이고 그것이 별빛을 흔들리게 합니다. 맑은 밤에도 별이 반짝이는 것은 대기의 난류 때문입니다. 이 흔들림은 별의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우주에서 관측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우주에는 대기가 없으므로 별빛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1989년 유럽 우주국은 히파르코스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이 위성은 우주에서 별들의 위치를 측정했고 약 12만 개의 별의 시차를 기록했습니다. 정밀도는 약 1밀리 초각이었습니다. 이것은 지상에서 가능한 것보다 훨씬 더 정밀했습니다. 그것은 혁명적인 데이터였습니다. 처음으로 수십만 개 별까지의 거리가 기하학적으로 측정되었습니다. 히파르코스 카탈로그는 지금도 중요한 참고 자료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12만 개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은혜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더 많은 별의 거리를 알기 위해서는 더 정밀한 측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2013년 12월 19일 유럽 우주국은 가이아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가이아의 목표는 야심찼습니다. 은하 전체의 별들을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성은 하늘 전체를 반복적으로 스캔하면서 각 별의 위치와 움직임을 기록했습니다. 가이아는 프랑스령 기아나의 쿠르 우주센터에서 소유주 로켓에 실려 발사되었습니다. 발사 후 약 한 달 만에 목표 궤도에 도달했습니다. 가이아의 궤도는 특별합니다. 지구에서 약 150만 킬로미터 떨어진 라그랑주 포인트 L2에 위치합니다. 이곳은 태양과 지구의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지점입니다. 여기서는 지구를 따라 태양 주위를 돌면서도 항상 태양의 반대편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관측의 이상적인 위치입니다. 가이아의 작동 방식은 체계적입니다. 위성은 천천히 회전하면서 하늘을 스캔합니다. 회전 주기는 약 6시간입니다. 동시에 세차 운동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하늘의 다른 영역을 훑습니다. 이 복잡한 움직임의 결과로 약 6개월이면 하늘 전체를 한번 스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캔을 계속 반복합니다. 같은 별을 여러 번 관측하면서 그 위치가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합니다. 이 데이터를 분석하면 시차를 알 수 있고 시차를 알면 거리를 알 수 있습니다. 동시에 별의 고유, 운동, 즉 별이 실제로 움직이는 방향과 속도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은하의 3차원 지도를 만드는데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가이아의 2대의 망원경은 106.5도의 각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이 두 망원경이 동시에 하늘의 다른 두 영역을 관측합니다. 두 영역에 있는 별들의 상대적 위치를 매우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 설계가 가이아의 정밀도를 가능하게 합니다. 단일 망원경으로는 절대 위치를 정밀하게 측정하기 어렵지만 두 개의 시야를 비교하면 상대 위치를 매우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가이아 미션의 규모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2014년 7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위성은 약 3조 개가 넘는 관측을 수행했습니다. 약 20억 개의 천체가 기록되었습니다. 이 숫자들은 단순히 크기만 인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측정의 정밀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같은 별을 여러 번 관측할수록 시차 측정의 오차가 줄어듭니다. 반복이 정확성을 만들어냅니다. 통계적으로 관측 횟수가 늘어날수록 무작위 오차가 줄어듭니다. 가이아가 같은 별을 수십 번, 수백 번 관측하는 이유입니다. 가이아의 정밀도는 놀랍습니다. 밝은 별에 대해서는 약 20 마이크로 초각의 정밀도로 위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20 마이크로 초각은 달의 표면에 놓인 동전을 지구에서 식별하는 것과 같은 정밀도입니다.
이 정도의 정밀도로 수십억 개의 별의 위치를 측정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엄청난 성취입니다. 가이아는 천문학 역사상 가장 정밀한 천체 측정 장치입니다. 가이아 데이터는 여러 차례에 걸쳐 공개되었습니다. 2016년에 첫 번째 데이터 릴리스가 있었습니다. 약 10억 개의 별의 위치와 밝기가 포함되었습니다. 2018년에 두 번째 데이터 릴리스가 있었습니다. 약 13억 개 별의 시차와 고유 운동이 포함되었습니다. 2020년에 세 번째 데이터 릴리스가 있었습니다. 2022년에는 더 확장된 버전이 공개되었습니다. 각 릴리스마다 더 많은 별, 더 정밀한 측정이 포함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은하의 구조를 연구했습니다. 나선팔의 위치, 항성류의 움직임, 은하 중심부의 별 분포가 더 명확해졌습니다. 가이아 데이터는 우리 은하에 대한 이해를 혁명적으로 바꾸었습니다. 은하의 나선팔 구조가 더 정확히 매핑되었습니다. 은하의 회전 속도가 다른 반경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측정되었습니다. 은하 헤일로에 있는 별들의 운동이 분석되어 과거에 은하가 다른 작은 은하와 충돌한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모든 발견이 가이아 데이터에서 나왔습니다. 가이아는 우리 은하의 초상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초상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은하는 막대 나선 은하입니다. 중심에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고 그 막대에서 나선팔이 뻗어나옵니다. 태양은 오리온팔이라고 불리는 작은 가지팔에 위치해 있습니다. 은하 중심에서 약 2만 6천 광년 떨어진 곳입니다. 이 숫자도 가이아 데이터로 더 정밀해졌습니다. 이 모든 데이터는 아카이브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연구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자는 외계 행성을 찾기 위해 이 데이터를 사용하고 어떤 연구자는 암흑물질의 분포를 추정하기 위해 사용합니다. 어떤 연구자는 별의 진화를 연구하고 어떤 연구자는 은하의 역사를 재구성합니다. 데이터는 한 번 수집되면 수많은 방식으로 재활용됩니다. 그것이 아카이브의 가치입니다. 가이아가 측정할 수 있는 거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차 방법은 가까운 별에게만 적용됩니다. 멀리 있는 별은 시차가 너무 작아서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이아의 경우 약 수천 파세까지의 별들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시차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밝은 별들은 더 멀리까지 측정 가능하지만 희미한 별들은 더 가까운 거리까지만 측정됩니다. 그것은 우리 은하의 상당 부분을 포함하지만 은하 전체를 포함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은하까지의 거리는 시차로 측정할 수 없습니다. 가장 가까운 대형 은하인 안드로메다까지도 시차가 너무 작습니다. 더 먼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우주거리 사다리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거리 사다리는 여러 측정 방법을 연결하는 체계입니다. 가까운 거리는 시차로 측정하고 그 시차 거리를 이용해서 특정 유형의 별의 밝기를 조정하고 그 보정된 밝기를 이용해서 더 먼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한 단계가 다음 단계의 기초가 됩니다. 사다리를 오르듯이 한 발자국씩 더 먼 거리로 나아갑니다. 세페이드 변광성을 거리 사다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별들은 규칙적으로 밝아졌다 어두워집니다. 몇 일에서 몇 주의 주기로 밝기가 변합니다. 그리고 그 변광 주기는 별의 절대 밝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기가 긴 세페이드는 더 밝고 주기가
짧은 세페이드는 더 어둡습니다. 이 관계는 1912년 헨리에타 스완 리벳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그녀는 하버드 대학 천문대에서 사진 건판을 분석하는 일을 했습니다. 리빗은 마젤란 구름에 있는 세페이드들을 연구하면서 이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마젤란 구름은 우리 은하의 위성 은하입니다. 남반구에서 육안으로도 볼 수 있는 희미한 반점입니다. 마젤란 구름의 별들은 모두 거의 같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겉보기 밝기의 차이는 실제 밝기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리빗은 마젤란 구름의 세페이드들을 분석하면서 주기가 긴 세페이드가 더 밝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이 주기 광도 관계입니다. 이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세페이드의 변광 주기를 측정하면 그 별의 절대 밝기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기는 멀리서도 측정할 수 있습니다. 별의 밝기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관측하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 밝기를 알고 겉보기 밝기를 측정하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멀리 있는 별은 어둡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별은 밝게 보입니다. 그 관계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이것을 역제곱 법칙이라고 합니다. 거리가 2배가 되면 밝기는 4분의 1이 됩니다. 세페이드를 이용한 거리 측정의 첫 번째 단계는 가까운 세페이드의 시차 거리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가이아는 이 작업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가이아 데이터를 이용해서 수백 개의 은하수 내 세페이드의 시차가 정밀하게 측정되었습니다. 이 시차 거리를 알면 그 세페이드들의 절대 밝기를 정확히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정된 밝기를 이용해서 다른 은하에 있는 세페이드까지의 거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에드윈 허블은 1924년에 세페이드를 이용해서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를 측정했습니다. 당시 안드로메다는 안드로메다 선군이라고 불렸고 그것이 우리 은하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논쟁 중이었습니다. 허블은 윌슨산 천문대의 100인치 망원경으로 안드로메다의 사진을 찍었고 그 안에서 세페이드 변광성을 발견했습니다. 세페이드의 주기를 측정하고 그것으로 거리를 계산했습니다. 결과는 약 90만 광년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알려진 우리 은하의 크기보다 훨씬 멀었습니다. 따라서 안드로메다는 별도의 은하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물론 허블의 측정에는 오차가 있었습니다. 현대의 측정으로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는 약 250만 광년입니다. 허블의 측정이 틀렸던 이유는 당시 주기광도 관계의 보정이 정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페이드에는 여러 유형이 있고 허블은 서로 다른 유형을 혼동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결론, 즉 안드로메다가 별도의 은하라는 것은 옳았습니다. 그리고 그 발견은 우주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우리 은하가 우주의 전부가 아니라 수많은 은하 중 하나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까지의 거리는 이 방법으로 측정되었습니다. 안드로메다에는 많은 세페이드가 있고 허블 우주 망원경은 그 세페이드들을 관측하여 병황 주기를 측정했습니다. 주기를 알면 절대 밝기를 추정할 수 있고 겉보기 밝기와 비교하면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안드로메다까지의 거리는 약 250만 광년으로 측정되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은하에서 가장 가까운 대형 은하입니다.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보다 약간 더 큽니다. 약 1조 개의 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페이드도 한계가 있습니다. 매우 먼 은하에서는 개별 별을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은하 전체가 하나의 점으로 보일 때 그 안에서 세페이드를 찾아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허블 우주 망원경으로도 약 1억 광년 이상 떨어진 은하에서는 세페이드를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먼 거리에는 다른 방법이 필요합니다. 일아형 초신성은 더 먼 거리를 측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초신성은 별의 폭발입니다. 매우 밝아서 먼 은하에서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일아형 초신성은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최대 밝기가 거의 일정합니다. 왜 그런지를 이해하려면 이 초신성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아형 초신성은 백색과해성이 동반성으로부터 물질을 끌어당기다가 일정한 질량 한계에 도달했을 때 폭발합니다. 그 한계는 찬드라세카르 한계라고 불리며 태양 질량의 약 1.4배입니다. 모든 일라형 초신성은 비슷한 조건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비슷한 밝기를 가집니다. 백색과해성은 태양과 비슷한 별이 진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남기는 잔해입니다. 별의 바깥층이 우주로 날아가고 뜨거운 중심부만 남습니다. 백색과해성은 지구 정도의 크기에 태양 정도의 질량을 가집니다. 매우 밀도가 높습니다. 만약 백색과해성이 쌍성계에 있고 동반성이 가까이 있다면 백색과해성은 동반성으로부터 물질을 끌어당길 수 있습니다. 물질이 백색과해성 표면에 쌓이면 백색과해성의 질량이 증가합니다. 질량이 찬드라세카르 한계에 도달하면 백색과해성은 더 이상 자신의 중력을 버틸 수 없습니다. 내부에서 핵반응이 폭주하고 별 전체가 폭발합니다. 이것이 일라형 초신성입니다. 이것이 일라형 초신성을 표준 양초로 만듭니다. 절대 밝기를 알고 있는 광원이 있으면 겉보기 밝기를 측정하여 거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초신성은 은하 전체보다 밝을 수 있기 때문에 매우 먼 은하에서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수십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발생한 초신성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페이드로는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물론 일라형 초신성의 밝기가 완벽히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변동은 광도 곡선의 형태와 관련이 있습니다. 광도 곡선은 초신성의 밝기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그래프입니다. 밝기가 떨어지는 속도를 분석하면 최대 밝기를 더 정확히 추정할 수 있습니다. 천천히 어두워지는 초신성은 더 밝고 빨리 어두워지는 초신성은 더 어둡습니다. 이런 보정을 거치면 일아형 초신성은 매우 신뢰할 수 있는 거리 지표가 됩니다. 1990년대 후반 두 개의 연구팀이 독립적으로 일라형 초신성을 이용해서 먼 우주의 팽창을 연구했습니다. 하나는 솔 펄머터가 이끄는 초신성 우주론 프로젝트였고, 다른 하나는 브라이언 슈미트와 애덤 리스가 이끄는 하이제트 초신성 탐색팀이었습니다. 두 팀 모두 예상치 못한 결과를 발견했습니다. 먼 초신성들이 예상보다 더 어두웠습니다. 이것은 그 초신성들이 예상보다 더 멀리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주의 팽창이 가속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우주의 가속 팽창은 완전히 예상 밖의 발견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우주의 팽창이 점점 느려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빅뱅 이후 우주가 팽창하면서 물질의 중력이 팽창을 늦출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관측 결과는 그 반대였습니다. 팽창은 느려지는 대신 빨라지고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우주를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 무언가는 암흑 에너지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2011년 덜머터, 슈미트, 리스는 이 발견으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거리사다리의 각 단계는 이전 단계에 의존합니다. 시차로 세페이드의 거리를 보정하고 세페이드로 가까운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하고 그 은하에서 발생한 초신성의 밝기를 조정합니다. 그리고 그 보정된 초신성의 밝기를 이용해서 더 먼 은하까지의 거리를 측정합니다. 이것은 긴 사슬입니다. 각 고리가 단단해야 전체 사슬이 신뢰할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사슬의 각 고리를 검증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같은 은의 세페이드와 초신성이 모두 있으면 두 방법으로 거리를 측정하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교차 검증이 거리 측정의 신뢰성을 높입니다. 불일치가 발견되면 어느 단계에서 오차가 발생했는지 추적해야 합니다. 또한 세페이드 외에 다른 표준 양초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팁 오브 더 레드 자이언트 브랜치, 줄여서 TRGB라고 불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적색거성, 가지의 끝에 있는 별들이 비슷한 밝기를 가진다는 것을 이용합니다. 최근 몇 년간 흥미로운 불일치가 발견되었습니다. 거리 사다리를 이용해서 측정한 우주의 팽창률과 우주 배경 복사를 분석해서 추정한 팽창률이 약간 다릅니다. 이것을 허블 상수 긴장이라고 부릅니다. 허블 상수는 우주의 팽창률을 나타내는 값입니다. 거리 사다리 측정에서는 약 73km/s 메가파섹이 나오고 우주 배경 복사 분석에서는 약 67km/s 메가파섹이 나옵니다. 그 차이는 측정 오차로 설명하기에는 너무 큽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 또는 새로운 물리학이 필요한지는 아직 연구 중입니다. 이런 긴장은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을 보여줍니다. 불일치는 문제가 아니라 기회입니다. 무언가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어쩌면 거리 사다리의 어딘가에 아직 발견되지 않은 체계적 오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주 배경 복사 분석에 사용된 표준 우주론 모델이 수정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연구는 계속됩니다. 거리 측정은 결국 적색 편의와 연결됩니다. 먼 은하의 빛은 붉은 쪽으로 치우쳐 있습니다. 이것은 우주가 팽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여행하는 동안 공간이 늘어나면서 빛의 파장도 함께 늘어납니다. 적색 편의가 클수록 빛이 더 오래 여행했고 그것은 더 먼 거리를 의미합니다. 적색 편의는 스펙트럼에서 측정됩니다. 빛을 프리즘이나 회절격자로 분해하면 스펙트럼이 나옵니다. 스펙트럼에는 특정 파장에서 밝거나 어두운 선이 나타납니다. 이것을 스펙트럼선이라고 합니다. 각 원소는 고유한 스펙트럼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소는 특정 파장에서 방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측정한 파장과 먼 은하에서 측정한 파장을 비교하면 얼마나 적색 편의가 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적색 편의를 거리로 변환하려면 우주의 팽창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우주가 일정한 속도로 팽창했다면 계산은 간단하겠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초기에는 팽창이 감속했고 후기에는 가속하고 있습니다. 이 복잡한 팽창 역사를 고려하면 적색 편의와 거리의 관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준 우주론 모델은 이 관계를 정확히 기술합니다. 적색 편의를 측정하면 거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딥필드 이미지에 담긴 은하들의 거리는 대부분 적색 편의로 측정됩니다. 허블 울트라 딥필드에서 가장 먼 은하들은 적색 편의가 6 이상입니다. 이것은 그 은하의 빛이
약 130억 년 전에 출발했다는 의미입니다.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이므로 우리는 우주가 아주 어렸을 때의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적색편이 10에 가까운 은하들은 우주가 탄생한 지 약 5억 년밖에 안 되었을 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022년 7월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의 첫 번째 딥 필드 이미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웹 망원경은 적외선으로 관측합니다. 적외선은 가시광선보다 파장이 길고 먼 우주에서 오는 빛을 관측하는 데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먼 은하의 빛은 적색편이 때문에 적외선 영역으로 이동하기 때문입니다. 가시광선 망원경으로는 보이지 않는 은하들이 적외선 망원경으로는 보입니다. 웹 망원경은 바로 이 목적을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우주의 가장 초기 단계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2021년 12월 25일에 발사되었습니다. 크리스마스 날에 프랑스령 기아나 쿠르 우주센터에서 아리안 5 로켓에 실려 우주로 올라갔습니다. 발사는 완벽했습니다. 이후 약 한 달에 걸쳐 망원경은 목표 위치인 라그랑주 포인트 L2로 이동했습니다. 가이아와 같은 위치입니다. 하지만 웹은 가이아보다 훨씬 더 먼 곳을 바라봅니다. 웹의 주거울은 직경 6.5m입니다. 허블의 2.4m보다 훨씬 큽니다. 거울이 크면 더 많은 빛을 모을 수 있고 더 희미한 천체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5m 거울은 로켓에 그대로 실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18개의 육각형 조각으로 나누어 접어서 발사했습니다. 우주에서 펼쳐진 후 각 조각의 위치를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조정하여 하나의 거울처럼 작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기술적 성취였습니다. 웹의 첫 번째 딥필드는 SMACS-0723이라는 은하단을 향해 촬영되었습니다. 이 은하단은 남쪽 하늘의 날치자리 방향에 있습니다. 은하단은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은하가 중력으로 묶여있는 거대한 구조입니다. SMACS-0723은 약 46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 은하단 자체도 흥미롭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것입니다. 이 이미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굽어진 호 모양의 은하들입니다. 이것은 중력 렌즈 효과입니다. 앞쪽에 있는 은하단의 거대한 질량이 뒤쪽에 있는 은하들의 빛을 휘게 합니다. 마치 돋보기처럼 앞쪽의 질량이 뒤쪽의 빛을 증폭시키고 왜곡시킵니다.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예측한 현상입니다. 질량은 시공간을 휘게 하고 빛은 휘어진 시공간을 따라 이동합니다. 중력 렌즈 효과는 단순히 시각적 효과가 아닙니다. 측정 가능한 현상입니다. 호의 모양과 위치를 분석하면 앞쪽 은하단의 질량 분포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은하들의 질량만으로는 관측된 렌즈 효과를 설명할 수 없습니다. 보이지 않는 질량, 즉 암흑물질이 필요합니다. 중력 렌즈는 암흑물질의 분포를 연구하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또한 렌즈 효과로 증폭된 뒤쪽 은하들을 더 자세히 연구할 수 있습니다. 렌즈가 자연적인 망원경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웹의 딥필드 이미지에는 수천 개의 은하가 담겨 있습니다. 그 이미지가 커버하는 하늘의 면적은 작습니다. 나사의 발표에 따르면 팔을 뻗어 손가락 끝에 모래알 하나를 올려놓았을 때 그 모래알이 가리는 하늘의 면적과 비슷합니다. 허블 울트라 딥필드와 비슷한 크기입니다. 하지만 웹은 저고해선으로 관측하기 때문에 허블이 보지 못한 은하들을 볼 수 있습니다. 더 멀리, 더 오래,
전의 우주를 볼 수 있습니다. 웹의 첫 번째 딥필드는 12.5시간의 노출로 촬영되었습니다. 허블 울트라 딥필드의 11일에 비하면 훨씬 짧습니다. 하지만 웹의 거울이 더 크고 센서가 더 민감하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에 더 깊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웹이 더 긴 노출로 딥필드를 촬영하면 우주의 가장 초기 은하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빅뱅 후 수억 년 만에 형성된 최초의 은하들입니다. 웹 망원경의 데이터도 아카이브에 저장됩니다. 허블 데이터와 마찬가지로 누구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이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분석하고 새로운 발견을 논문으로 발표합니다. 망원경이 수집한 빛은 디지털 파일이 되어 전 세계의 컴퓨터에서 분석됩니다. 물리적 관측과 디지털 기록 사이의 경계가 흐려집니다. 볼티모어의 우주 망원경 과학 연구소가 허블과 웹 모두의 데이터를 관리합니다. 웹이 공개된 후 첫 해에 이미 놀라운 발견들이 있었습니다. 예상보다 더 먼 거리에서 예상보다 더 큰 은하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우주의 초기 단계에 은하가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형성되었는지는 아직 연구 중입니다. 표준 모델을 수정해야 할 수도 있고, 은하 형성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업데이트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망원경의 가치입니다. 새로운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딥필드 관측은 우주에 얼마나 많은 은하가 있는지 추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한 방향의 작은 영역에서 은하의 밀도를 측정하고 그것을 하늘 전체로 외삽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추정하면 관측 가능한 우주에 약 2천억 개 이상의 은하가 있다고 합니다. 일부 추정은 그보다 더 많은 수를 제시합니다. 2016년에 한 연구는 약 2조 개의 은하가 있을 수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여전히 연구 중이지만 규모의 크기는 분명합니다. 수천억 개에서 수조 개입니다. 각각의 은하는 서로 다른 거리에 있고 서로 다른 시간에서 온 빛을 보내고 있습니다. 딥필드 이미지를 보는 것은 시간 여행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까운 은하는 비교적 최근의 모습을, 먼 은하는 아주 오래 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의 이미지 안에 우주의 역사가 겹쳐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등장합니다. 빛이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과 그 전체까지의 현재 거리는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이 이동하는 동안 우주가 팽창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130억 광년 떨어진 은하에서 빛이 출발했다고 합시다. 그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는데 130억 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그 130억 년 동안 우주가 팽창했기 때문에 그 은하는 지금 130억 광년보다 훨씬 더 멀리 있습니다. 현재 그 은하까지의 거리는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을 이해하려면 우주 팽창의 본질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주 팽창은 은하들이 공간 속을 이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간 자체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은하들은 공간에 고정되어 있지만 그 공간이 팽창하기 때문에 은하들 사이의 거리가 증가합니다. 빛이 여행하는 동안에도 공간은 계속 팽창합니다. 그래서 빛이 도착했을 때 출발점은 빛이 여행한 거리보다 더 멀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가 우주의 나이와 다른 이유입니다.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입니다. 그러므로 빛이 이동한 최대 거리는 138억 광년이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약 465억 광년입니다. 지름으로는 약 930억 광년입니다. 이 차이는 팽창 때문에 발생합니다. 가장 먼 빛이 우리에게 오는 동안 그 빛의 출발점은 계속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들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우주 배경 복사가 등장합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주에서 가장 오래된 빛입니다. 빅뱅 후 약 38만 년이 지났을 때 우주는 충분히 식어서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하여 중성 원자를 형성했습니다. 그 전에는 자유전자가 빛을 계속 산란시켜서 우주는 불투명했습니다. 빛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성 원자가 형성된 후 빛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방출된 빛이 지금까지 우주를 여행하며 우리에게 도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 배경 복사입니다. 이 순간을 재결합식이라고 부릅니다. 전자와 양성자가 결합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처음 결합한 것이므로 결합식이라고 불러야 하지만 역사적인 이유로 재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이 시기에 방출된 빛의 온도는 약 3000 켈빈이었습니다. 뜨거운 빛이었습니다. 가시광선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138억 년 동안 우주가 팽창하면서 빛의 파장이 약 1100배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절대 온도 약 2.7 켈빈에 해당하는 마이크로파입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1964년에 우연히 발견되었습니다. 벨 연구소의 아노 펜지어스와 로버트 윌슨은 전파 안테나의 잡음을 제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방향을 향해도 일정한 잡음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장비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안테나의 둥지를 튼 비둘기 때문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가능성을 제거한 후에도 잡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잡음이 바로 우주 배경 복사였습니다. 펜지아스와 윌슨은 이 발견으로 1978년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하늘의 모든 방향에서 거의 균일하게 옵니다. 하지만 완전히 균일하지는 않습니다. 아주 작은 온도 변동이 있습니다. 약 10만 분의 1 정도의 변동입니다. 절대 온도로 약 100마이크로 켈빈 정도의 차이입니다. 이 작은 변동을 측정하려면 매우 민감한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 작은 온도 변동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초기 우주의 밀도 변동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밀도가 약간 높았던 곳은 온도가 약간 달랐고 그 차이가 오늘날 관측됩니다. 그리고 그 밀도 변동이 결국 은하와 은하단으로 성장했습니다. 밀도가 높았던 곳은 중력이 더 강해서 주변의 물질을 끌어당겨 사고 점점 더 밀도가 높아졌습니다. 수억 년에 걸쳐 그 밀도 변동이 성장하여 오늘날의 은하가 되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패턴 안에 우주의 씨앗이 담겨 있습니다. 1989년 나사는 코베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코스믹 백그라운드 익스플로러의 약자입니다. 이 위성은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 변동을 처음으로 측정했습니다. 조지 스무트와 존 매더가 이끄는 팀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 전체에 걸친 온도 변동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이 발견은 2006년 노벨 물리학상으로 이어졌습니다. 2001년 나사는 WMAP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윌킨슨 마이크로파 이방성 탐색기의 약자입니다. 코베보다 훨씬 더 정밀한 측정을 수행했습니다. WMAP 데이터는 우주의 나이, 구성 성분, 기하학적 구조를 더 정확히 결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2009년 유럽 우주국은 플랑크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플랑크의 임무는 우주 배경 복사를 전례 없는 정밀도로 측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위성은 약 4년 동안 하늘 전체를 스캔하며 데이터를 수집했습니다. 플랑크의 분해능과 감도는 이전 위성들을 크게 능가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 3월 첫 번째 결과가 공개되었습니다. 플랑크의 지도는 놀라울 정도로 상세했습니다. 하늘 전체에 걸친 온도 변동 패턴이 세밀하게 기록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패턴을 분석하여 우주의 기본적인 특성들을 추정했습니다. 우주의 나이, 구성 성분, 기하학적 구조가 이 데이터에서 도출되었습니다. 분석 방법은 복잡합니다. 온도 변동 패턴을 수학적으로 분해하여 파워 스펙트럼을 얻고 그 스펙트럼의 형태를 이론적 모델과 비교합니다. 모델의 매개 변수를 조정하여 관측된 스펙트럼과 가장 잘 일치하는 값을 찾습니다. 플랑크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입니다. 더 정확히는 137.87억 년에서 137.97억 년 사이입니다. 불확실성은 약 0.1억 년, 즉 약 1억 년입니다. 우주의 규모에 비하면 매우 작은 불확실성입니다. 이 숫자는 우주 배경 복사의 패턴을 표준 우주론 모델에 맞추어 도출됩니다. 모델에 여러 매개 변수를 조정하여 관측된 패턴과 가장 잘 일치하는 값을 찾습니다. 우주의 구성 성분도 플랑크 데이터에서 추정됩니다. 우주의 약 68%는 암흑 에너지, 약 27%는 암흑 물질, 약 5%만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물질입니다. 보통 물질은 바리온이라고도 불립니다.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이루어진 물질입니다. 별, 행성, 당신과 나,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이 이 5%에 포함됩니다. 나머지 95%는 아직 그 본질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암흑 에너지는 우주의 가속 팽창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성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직 모릅니다. 어쩌면 진공의 에너지일 수 있고, 어쩌면 아직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종류의 장일 수 있습니다. 암흑 에너지의 본질을 밝히는 것은 현대 물리학의 가장 큰 과제 중 하나입니다. 암흑 물질은 빛을 내지 않지만 중력은 작용하는 물질입니다. 은하의 회전 속도, 중력 렌즈 효과, 은하단의 움직임을 설명하려면 보이는 물질보다 훨씬 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그 보이지 않는 물질이 암흑 물질입니다. 암흑 물질이 어떤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윈프, 엑시온 등 여러 후보가 제안되어 있지만 아직 직접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플랑크 데이터는 우주가 거의 평평하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공간의 곡률이 거의 0입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이 우주 규모에서도 적용됩니다. 평행선은 만나지 않고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180도입니다. 이것은 우주의 운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평평한 우주에서는 팽창이 영원히 계속됩니다. 물론 이것은 암흑 에너지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 해서입니다. 암흑 에너지의 본질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므로 우주의 먼 미래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오래된 빛입니다. 그 이전의 우주는 불투명했기 때문에 전자기파로는 관측할 수 없습니다. 우주 배경 복사의 출발 지점은 어떤 의미에서 관측의 경계입니다. 그 너머를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 우주의 물리학은 이론적으로 연구할 수 있고 일부 흔적은 우주 배경 복사 자체에 각인되어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라는 개념은 바로 이 경계와 관련이 있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우리가 원칙적으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영역입니다. 빛이 우주의 나이 동안 이동할 수 있는 거리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 경계 너머에도 우주는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출발한 빛은 아직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대해 직접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는 벽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정보의 지평선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지평선은 조금씩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더 멀리서 출발한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주의 팽창이 빛의 속도보다 빠를 수 있기 때문에 영원히 우리에게 도달하지 못할 영역도 있습니다. 그 영역은 영원히 관측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이 측정과 모델에 기반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 약 930억 광년이라는 숫자는 우주 배경 복사 분석과 팽창 모델을 결합하여 도출됩니다. 모델이 달라지면 숫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표준 모델은 관측 데이터와 매우 잘 일치하며 그 모델에서 도출된 숫자는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람다 CDM 모델이라고 불리는 이 표준 모델은 암흑 에너지와 차가운 암흑 물질을 포함합니다. 여기서 잠시 숫자들을 정리해 봅시다.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입니다. 가장 오래된 빛인 우주 배경 복사는 약 137억 년 전에 출발했습니다. 재결합 시기에 방출된 것입니다. 그 빛의 출발 지점은 지금 약 465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팽창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 약 930억 광년입니다. 이 숫자들은 측정과 계산의 결과이며 계속해서 더 정밀하게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수십억 광년이라는 거리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우리의 일상적인 경험과 너무 동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1광년은 약 9조 5천억 킬로미터입니다. 1억 광년은 그것의 1억 배입니다. 930억 광년은 그것의 930억 배입니다. 숫자는 쓸 수 있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거리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에게 이 숫자들은 측정값입니다. 적색 편의를 측정하고 밝기를 측정하고 패턴을 분석하여 도출한 숫자입니다. 감각이 아니라 기록에 기반합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반복 가능하고 검증 가능합니다. 다른 연구자가 같은 데이터로 같은 분석을 하면 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이 과학적 측정의 힘입니다. 그 기록은 계속 쌓이고 있습니다. 새로운 망원경이 새로운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베라 루빈 천문대는 칠레에서 건설 중이며 곧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8.4m 거울을 가진 이 망원경은 하늘 전체를 반복적으로 스캔하여 변화하는 천체를 찾아낼 것입니다. 초신성, 소행성, 변광성 등이 실시간으로 발견될 것입니다. 10년에 걸쳐 약 200억 개의 천체를 관측할 예정입니다. 낸시 그레이스 로만 우주 망원경은 2027년 발사 예정입니다. 허블과 비슷한 크기의 거울을 가지고 있지만 시야가 100배 더 넓습니다. 넓은 영역을 관측하여 암흑 에너지의 성질을 연구할 예정입니다. 일라형 초신성, 중력 렌즈, 바리온 음향 진동 등 여러 방법을 사용할 것입니다. 우주의 팽창 역사를 더 정밀하게 측정하여 허블, 상수 긴장을 해결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유클리드 우주 망원경은 2023년에 발사되었습니다. 유럽 우주국의 임무로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를 연구하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 약 6년에 걸쳐 하늘의 3분의 1을 관측하여 수십억 개의 은하의 모양과 분포를 측정할 것입니다. 약한 중력 렌즈 효과를 분석하여 암흑 물질의 분포를 지도로 만들 것입니다. 각각의 새로운 관측은 기존 데이터에 새로운 층을 추가합니다. 우주의 이해는 점진적으로 깊어집니다. 한 번의 관측으로 모든 것이 밝혀지지 않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에 걸쳐 데이터가 축적되고
이론이 발전하고 이해가 깊어집니다. 데이터 센터에서 하드드라이브가 조용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천문학 데이터는 페타바이트 규모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1페타바이트는 1000테라바이트, 즉 100만 기가바이트입니다. 웹 망원경 하나가 하루에 수십 기가바이트의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베라 루빈 천문대는 하룻밤에 50테라바이트의 데이터를 생성할 예정입니다. 이 모든 데이터를 저장하고 처리하고 분석하는 것은 그 자체로 도전입니다. 각각의 데이터 포인트는 하늘의 어딘가에서 온 빛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 빛은 수십억 년 전에 출발했을 수도 있고 수십 년 전에 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모든 시간대가 아카이브에 공존합니다. 그리고 그 아카이브는 계속 성장합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고요해 보입니다. 별들은 반짝이고 달은 떠 있고 대부분의 하늘은 그냥 어둡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 속에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우리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망원경의 눈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주의 크기는 느낌이 아니라 측정입니다. 천문 단위에서 시작하여 파섹으로, 킬로파섹으로, 메가파섹으로, 기가파섹으로 확장됩니다. 1킬로파섹은 1000파섹입니다. 1메가파섹은 100만 파섹입니다. 1기가파섹은 10억 파섹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반지름은 약 13기가파섹입니다. 각 단위는 측정 방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차, 세페이드, 초신성, 적색 편의, 우주 배경 복사. 각각의 방법은 이전 방법에 기반하고 다음 방법의 기초가 됩니다. 이 긴 사슬은 수백 년에 걸쳐 구축되었습니다. 프리드리히 베셀이 처음으로 별의 시차를 측정한 것은 1838년이었습니다. 헨리에타 리비시 세페이드 외 주기광도 관계를 발견한 것은 1912년이었습니다. 에드윈 허블이 안드로메다가 별도의 은하라는 것을 확인한 것은 1924년이었습니다. 펜지아스와 윌슨이 우주 배경 복사를 발견한 것은 1964년이었습니다. 코베 위성이 온도 변동을 측정한 것은 1992년이었습니다. 가속 팽창이 발견된 것은 1998년이었습니다. 가이아가 발사된 것은 2013년이었습니다. 웹 망원경이 첫 이미지를 공개한 것은 2022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연속체입니다. 각각의 발견은 이전 발견에 기반하고 다음 발견의 토대가 됩니다. 과학은 누적적입니다. 한 세대가 쌓은 지식 위에 다음 세대가 더 쌓습니다. 아카이브는 그 축적을 물리적으로 보존합니다. 1838년 베셀의 측정값은 지금도 문헌에 남아있고 참조될 수 있습니다. 어딘가에서 지금도 관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타카마 사막의 고지대에서, 하와이 마우나케아산 정상에서,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에서 망원경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빛을 모으고 데이터를 기록합니다. 각각의 포탄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얼마나 오래 여행했는지, 무엇을 거쳐왔는지. 칠레의 아타카마 사막은 지구에서 가장 건조한 곳 중 하나입니다. 고도도 높습니다. 이 조건이 천문 관측에 이상적입니다. 대기 중의 수증기가 적으면 적외선 관측이 용이합니다. 많은 세계적인 천문대가 이곳에 있습니다. 유럽 남방 천문대의 초대형 망원경, 알마 전파 망원경, 곧 완공될 거대 마젤란 망원경 등이 있습니다. 하와이의 마우나케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발 약 4,200m의 여러 개의 대형 망원경이 있습니다. 케크 천문대에 2개의 10m 망원경, 스바루 망원경, 제미니, 북방우 망원경 등이 있습니다. 구름 위에 있어서 날씨 영향을 적게 받고
적도에 가까워서 북방우와 남방우 하늘을 모두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측정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더 정밀한 망원경이 만들어지고, 더 민감한 센서가 개발되고, 더 많은 데이터가 수집됩니다. 우주의 크기는 고정된 값이 아니라 측정 정밀도에 따라 계속 다듬어지는 값입니다. 138억 년, 930억 광년이라는 숫자도 미래에 조금씩 수정될 수 있습니다. 더 정밀한 측정이 이루어지면서 138억 년 전 빛이 처음으로 자유롭게 여행을 시작했을 때 그 빛의 운명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냥 빛이었고 공간을 통해 이동했습니다. 수십억 년이 지나고 그 빛의 일부가 작은 푸른 행성에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그 행성에서 누군가가 그 빛을 감지하고 기록하고 분석했습니다. 빛이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숫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색 편의 값, 플럭스 측정 값, 좌표, 시간. 낭만적이지 않은 숫자들이지만 그 숫자들이 우주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숫자들을 읽고 그 안에서 패턴을 찾고 그 패턴에서 의미를 추출합니다. 밤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어딘가의 관측소에서는 아직 돔이 열려 있고 망원경이 하늘의 한 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노출이 진행 중입니다. 데이터가 쌓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그 데이터는 아카이브에 추가될 것이고 누군가 그것을 분석할 것입니다. 우주의 크기는 138억 년의 역사를 가진 질문입니다.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계속 업데이트됩니다. 새로운 관측, 새로운 분석, 새로운 이해가 답을 조금씩 바꿉니다. 그것이 과학의 본질입니다. 확실성이 아니라 확실성을 향한 여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빛은 우주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멀리 있는 은하에서 출발한 빛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그 빛은 언젠가 우리에게 도달할 것이고 누군가 그것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또 다른 숫자가 되어 우리의 우주 이해에 추가될 것입니다. 이야기의 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관측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밤의 여정은 여기서 마무리됩니다. 천문 단위에서 시작하여 우주 배경 복사까지, 시차에서 적색 편의까지, 작은 각도에서 수백억 광년까지.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측소의 돔이 닫힙니다. 모니터에 불이 꺼집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서버에 남아 있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밤이 오고 또 다른 관측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주는 여전히 거기 있고 빛은 여전히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130억 년 전의 빛이 오늘 밤 센서에 닿습니다. 그 빛은 우주가 지금보다 훨씬 작고 뜨거웠을 때 출발했습니다. 그 빛이 담고 있는 정보는 과거로 가는 창문입니다. 그리고 그 창문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역사를 조금씩 읽어 나갑니다. 천문학은 인내의 학문입니다. 빛을 모으고 데이터를 쌓고 패턴을 찾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허블이 울트라 딥필드를 촬영하는데 11일이 걸렸습니다. 가이아가 20억 개의 별을 측정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플랑크가 우주 배경 복사를 지도로 만드는데 4년이 걸렸습니다. 이 모든 시간이 우주의 규모를 측정하는 데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투자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대의 천문학자들이 새로운 질문을 가지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미 수집된 데이터에서도 새로운 발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카이브는 살아있는 자원입니다. 과거의 관측이 미래의 발견으로 이어집니다. 우주는 크고 오래되고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은 측정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딥필드 이미지, 시차 카탈로그, 우주 배경 복사 지도. 각각은 다른 방법으로 같은 이야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우주는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그 규모는 상상이 아니라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오늘 밤 하늘을 올려다보면 별들이 보일 것입니다. 그 별들 대부분은 우리 은하에 있습니다. 수십에서 수천 광년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별들 사이에 어두운 공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하들 너머에는 우주 배경 복사가 있고 그 너머에는 우리가 아직 볼 수 없는 더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측정은 겸손을 가르칩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전체의 일부일 뿐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는 전체 우주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모르는 것의 일부일 뿐입니다.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본질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가속 팽창의 원인은 아직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질문은 답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학을 계속하게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측정합니다. 측정하기 때문에 조금씩 알게 됩니다. 그리고 알게 될수록 더 많은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 순환은 끝나지 않습니다. 우주가 존재하는 한 측정할 것이 있습니다. 밤하늘은 오래된 질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바깥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수천 년에 걸쳐 조금씩 모아졌습니다. 맨눈 관측에서 시작하여 망원경으로, 사진으로, 디지털 센서로 각각의 기술 발전은 새로운 데이터를 가져왔고 그 데이터는 더 정밀한 답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주의 나이는 약 138억 년입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의 지름은 약 930억 광년입니다. 그 안에는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고 각 은에는 수천억 개의 별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은 측정값입니다. 더 정밀한 측정이 이루어지면 숫자는 조금씩 바뀔 것입니다. 하지만 규모의 크기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규모 앞에서 우리는 작습니다. 지구는 태양계의 한 행성이고 태양계는 은하의 한 귀퉁이에 있고 우리 은하는 수천억 은하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존재가 우주의 규모를 측정하고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138억 년의 역사를 가진 우주에서 불과 수백 년 만에 그 역사의 윤곽을 파악한 것입니다. 관측소의 밤은 깊어갑니다. 망원경은 여전히 하늘을 바라보고 있고 데이터는 여전히 쌓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조용한 작업입니다. 드라마틱한 순간은 드뭅니다. 대부분의 시간은 기다림과 확인으로 채워집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작업이 우주의 지도를 그리고 있습니다. 별빛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 빛의 일부는 언젠가 우리에게 도달할 것이고 누군가 그것을 기록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또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가 되어 우리의 우주 지도에 추가될 것입니다. 우주의 크기는 하나의 숫자로 요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많은 숫자들의 집합입니다. 천문 단위, 파섹, 메가파섹, 기가파섹, 적색편이 갑, 광도거리, 공동거리. 각각의 숫자는 다른 측정 방법에서 나오고 모두 함께 하나의 그림을 구성합니다. 그 그림은 계속 더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문 단위에서 시작하여
우주 배경 복사까지, 작은 각도에서 수백억 광년까지 모든 것은 빛을 통해 기록되고 숫자를 통해 전달됩니다. 우주의 크기는 느낌이 아니라 측정입니다. 그리고 그 측정은 계속됩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우주는 여전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어딘가의 데이터 센터에서 하드 드라이브가 조용히 돌아가고 어딘가의 관측소에서 망원경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의 규모를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인내와 기록, 그리고 시간. 이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별빛은 당신이 잠든 동안에도 우주를 가로지르고 있을 것입니다. 수십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지금 이 순간에도 여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도달할 것이고 또 하나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밤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우주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 측정과 기록에 대한 이야기, 빛과 시간에 대한 이야기.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모든 것은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연속체의 일부입니다. 창밖에 별이 보인다면 잠시 바라보셔도 좋습니다. 그 빛은 수년에서 수천 년 전에 출발한 것입니다. 당신이 보는 것은 과거입니다. 하지만 그 과거가 현재에 도달했기 당신이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주를 경험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밤하늘은 언제나 거기 있습니다. 관측소가 아니어도 망원경이 없어도 그냥 올려다보면 됩니다. 물론 맨눈으로는 수천 개의 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배후에 수천억 개의 은하가 있다는 것을 알고 나면 같은 하늘도 다르게 보입니다. 측정은 세상을 바꿉니다. 우주의 크기를 알기 전과 후의 세상은 다릅니다. 숫자 자체가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하면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이 변합니다. 우리는 138억 년 된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930억 광년에 걸쳐 펼쳐진 관측 가능한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수천억 개의 은하 중 하나인 은하에, 수천억 개의 별 중 하나인 별 주위를 도는 작은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들은 모두 측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측정을 한 것은 우리입니다. 이 작은 행성에 사는 생명체가 우주의 규모를 파악한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놀라운 일입니다. 우주의 역사에 비하면 찰나에 불과한 시간 동안 우리는 그 역사의 윤곽을 그려냈습니다. 물론 아직 모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암흑물질은 무엇인지, 암흑 에너지는 왜 존재하는지, 우주의 궁극적인 운명은 무엇인지, 이 질문들은 아직 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답을 찾는 과정은 이미 시작되었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밤이 깊습니다. 이제 쉬어도 좋습니다. 별빛은 계속 여행하고 데이터는 계속 쌓이고 우주는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잠든 동안에도 멈추지 않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날이 오고 또 다른 관측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주의 크기는 측정의 결과입니다. 느낌이 아니라 기록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새로운 관측, 새로운 분석, 새로운 이해. 끝나지 않는 여정입니다. 오늘 밤의 여정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문 단위에서 우주 배경 복사까지, 작은 측정에서 거대한 규모까지, 모든 것은 빛을 통해 전달되고 기록을 통해 보존됩니다. 밤하늘 아래 모든 것이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서도 빛은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수십억 년 전에 출발한 빛이 지금 이 순간에도
우주 어딘가를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그 빛의 일부는 언젠가 우리에게 도달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리고 관측하고 기록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온 일입니다. 수백 년 동안 수천 명의 사람들이 같은 일을 반복해 왔습니다. 그 반복이 우주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만 관측은 끝나지 않습니다. 내일 밤에도 망원경은 하늘을 바라볼 것이고 데이터는 아카이브에 추가될 것입니다. 우주의 크기는 조금씩 더 정밀하게 측정될 것입니다. 빛은 여전히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주가 시작된 이래로 계속된 일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우주가 존재하는 한 빛은 이동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기록할 것입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별빛 아래에서 시간은 천천히 흐릅니다. 우주는 크고 오래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창밖의 별은 과거에서 온 빛입니다. 하지만 그 빛은 지금 여기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빛을 통해 연결됩니다. 그것이 우주를 이해하는 방법입니다.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도 별빛이 떠오를 것입니다. 마음속의 우주는 물리적 우주만큼이나 넓습니다. 오늘 밤 들으신 숫자들이 그 넓이의 일부를 채웠기를 바랍니다. 138억 년의 역사, 930억 광년의 규모, 수천억 개의 은하. 이 숫자들은 측정값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은 또한 이야기입니다. 우주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새로운 장이 매일 추가됩니다. 새로운 관측, 새로운 발견, 새로운 질문. 우주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밤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별, 다른 은하, 다른 측정. 하지만 방법은 같습니다. 빛을 모으고 기록하고 분석합니다. 조용한 밤입니다. 관측소의 불이 꺼지고 도시의 불도 하나둘씩 꺼집니다. 하지만 하늘의 별은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그 빛은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 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그래왔듯이 우리가 그 빛을 볼 수 있다는 것은 행운입니다. 빛이 있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그것을 이해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서 우주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오늘 밤 들으신 이야기가 편안한 잠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별빛 아래에서, 우주의 광대한 아래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을 공유합니다. 138억 년 된 빛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도달합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긴 여정이었습니다. 천문 단위에서 시작해서 파색을 거쳐 메가파색과 기가파색을 지나 마침내 관측 가능한 우주의 경계에 도달했습니다. 그 여정은 측정의 여정이었습니다. 시차, 세페이드, 초신성, 적색 편의, 우주 배경 복사. 각각의 방법이 다음 방법의 기초가 되었고 모두 함께 하나의 사다리를 구성했습니다. 그 사다리를 타고 우리는 우주의 규모를 올려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 규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하지만 측정은 상상을 초월하지 않습니다. 측정은 정밀하고 체계적이고 반복 가능합니다. 그것이 과학의 힘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숫자로 바꾸는 힘입니다. 오늘 밤 들으신 숫자들이 오래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138억 년, 930억 광년, 수천억 개의 은하. 이 숫자들은 우주의 초상화입니다. 그리고 그 초상화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갑니다. 별들은 여전히 빛나고 우주는 여전히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관측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가 해온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할 일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좋은 꿈 꾸세요. 별빛이 당신의 꿈에도 닿기를 바랍니다. 우주의 크기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하지만 우주 자체는 끝나지 않습니다. 팽창하고 변화하고 계속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안에서 계속됩니다. 눈을 감으면 어둠 속에서도 별빛이 떠오를 것입니다. 그 빛은 138억 년 된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그 이야기의 일부를 들으셨습니다. 내일이면 해가 뜨고 별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별은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낮에도 밤에도 구름이 끼어도 맑아도 별은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든 없든 그것이 우주입니다. 우리의 관측과 무관하게 존재하는 것. 하지만 우리의 관측을 통해 이해할 수 있는 것. 그 두 가지가 만나는 곳에서 과학이 태어납니다. 오늘 밤에 과학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밤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있을 것입니다. 다른 주제, 다른 측정, 다른 발견. 하지만 방법은 같습니다. 관측하고 기록하고 이해합니다. 별빛 아래에서 편히 쉬세요. 우주는 크지만 그 안에서 쉴 곳은 있습니다. 지금 계신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138억 년 된 우주에서 오늘 밤은 하나의 순간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당신의 것입니다. 편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별빛을 바라보며 이 이야기를 마칩니다. 전문 단위에서 우주 배경 복사까지 긴 여정이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는 계속됩니다. 빛은 계속 여행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관측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별빛과 함께. 밤하늘 아래 모든 것이 조용합니다. 관측소에 돔이 닫히고 데이터 센터에 불이 꺼집니다. 하지만 서버는 여전히 돌아가고 데이터는 여전히 저장되어 있습니다. 내일이면 누군가 그 데이터를 열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주는 여전히 거기 있습니다. 팽창하고 변화하고 존재합니다. 138억 년 동안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눈을 감으세요. 별빛은 당신이 잠든 동안에도 계속 여행합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또 다른 날이 시작됩니다. 우주의 크기를 측정하는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밤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별빛과 함께 좋은 꿈 꾸세요. 우주는 크고 오래되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부입니다. 눈을 감으면 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 밤에도 그들은 거기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쉬세요. 오늘 밤의 여정은 끝났습니다. 별빛 아래에서 편안한 밤 되세요. 우주의 크기는 138억 년의 역사와 930억 광년의 공간으로 측정됩니다. 그 숫자들은 빛을 통해 기록되었고 인내를 통해 축적되었습니다. 오늘 밤 그 기록의 일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 별빛은 계속 여행합니다. 우주는 계속 팽창합니다. 그리고 내일이면 또 다른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편히 쉬세요. 좋은 꿈 꾸세요. 별빛과 함께 편안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세요. 안녕히 주무세요.